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한 10분 정도 됐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전화를 해봤는데 받지는 않았습니다. 신호는 들어갔는데요. 오늘 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에게 물어보니 4명 다 구속될 수 있고 1명 정도는 구속을 면할 수도 있겠다. 사건 전반에 대해서 시인을 했던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구속을 면할 수 있겠지만 세 사람은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자, 오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된 구속 여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고했듯이 명태균이 건진과 그리고 천공보다 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신뢰를 훨씬 더 받았다라고 하는 강혜경 씨의 발언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하면서 혹시 이것이 청와대 용산 이전과 관련된 뭔가 모종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까지 저희들이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돈 500만 원의 행방도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로부터 금일봉을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인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왜 500만 원이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정언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역전용사 힘차게 출발하는데요. 정말 귀한 두 분 오셨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구국의 강철 이빨 김종대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김종대 의원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대표 오늘 구속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처럼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무단히 구속되고 또 구속돼야 된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 명태균 씨도 일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구속되는 건 위에서 입 다물고 들어가 있으라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제 구속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자기가 사는 길이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는 어제까지는 하더니만 오늘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구속도 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감당하고 헤쳐나가는 과정이고 결국은 구속돼야 또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암시까지도 지금 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본인도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어제 그저께까지 제가 직접 명태균 대표 주변을 취재해 보면 구속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본인의 녹취록을 숨겨놨다든지 아니면 추가 폭로를 할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을 합의했지 않았겠어요? 구속 안 될 거라고 생각이 않았을 거고 구속은 되되 약한 범죄로 처리하고 별건 수사하지 않겠다. 그리고 창원 3단에 관련된 이권 문제 이것은 덮어주고 대통령과 공모해서 같이 공천 개입한 문제 빼주고 오로지 김영선과의 돈거래 그다음에 지방 의원들 공천 대가 뭐 1억 2천씩 2억 4천 받은 거 이걸로 영장사실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걸로 아마 타협을 보고 기소되면 보석으로 빼주겠다. 뭐 이렇게 협상하지 않았을까요?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명태균 대표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망한데 어떻게 뭐 이야기 해봤어요? 대선 때 돈을 빌렸다고 그래서 갚았다고 강희경 씨가 스픽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행위가 결정이 돼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루가 되느냐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살인자가 같은 버스 타다가 내렸다고 해갖고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인자다 그런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검찰을 흔드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언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실하게 설명하고 나오겠습니다. 검찰의 솔직히 이해가 돼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법조인이시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수돗물 먹은 영향인가? 잘 이해가 그거 메시지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를 좀 말을 짜게 써봐야 되는데 워낙 만연체라 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예. 자, 강혜경이 스픽스 나와서 주장했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 빌린 돈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강혜경 씨는 그런 주장 한 적 없죠. 예. 그러니까 강혜경 씨한테 여전히 미루려는 거고 다 그쪽 얘기지. 그리고 빌린 돈 뭐 안 되면은 빌린 돈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나는 상관없다. 정치 자금 아니다. 잠깐 빌린 돈이라고 누구한테 빌린 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저기 강혜경 씨가 그 저기 스픽스 나와가지고 예. 그 세비 반띵한 거는 빌린 거라는 걸 갚은 거라는 거. 강혜경에게 취지로 빌린 돈을 얘기했다는 보니 갚았다. 이제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강혜경 씨 주장에 대한 곡해입니다. 강혜경 씨는 그런 식으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예. 일부는 자기가 빌려준 게 맞아요. 강혜경 씨도 차용증도 썼고. 그러나 이거는 흘러 명태균 씨한테 간 돈입니다. 요거는 일단 사실관계가 이건 다 밝혀진 건데도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요. 명태균이 명확히 50% 조금이라도 틀리지 않도록 수차례 게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아, 이게 그렇고 참 그다음에 뭐 저기 나중엔 뭐 퉁치고 가는 건 이런 거죠. 검찰을 언론이 너무 흔드니까. 그래서 검찰도 어쩔 수 없이 구속하는 거다. 영장을 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어쨌든 고시 출신이고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설명하면 저희들 같은 보통 사람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거 판사님도 못 알아먹겠죠. 판사도 못 알아보고. 못 알아먹으면 그거 위험합니다. 아주 제대로 논리적으로 소명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겠죠. 예. 저 아무래도 저 본인이 저 구속을 자초하는 느낌이에요. 자, 송 대표님,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본인의 생각이 저런 것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는 게 본인이 좀 더 유리해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사안에 대한 인지를 저 정도밖에 못 하는가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다. 거짓말을 이제 반복하면 자기도 믿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제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는 예. 본인도 이거를 조목조목 소명하지 못해요 지금. 그렇죠. 저번에 예. 검찰 아니, 소환당할 그렇죠. 땐 예. 더 못 알아듣겠더라고. 예. 아예 주어 목적어가 다 엉켜요. 아예 어법에 맞질 않아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저도 5선 국회의원을 했죠. 예. 저분하고도 자주 제가 초선 때 김영선 의원이랑 같이 일본 문무성 초청으로 일본을 일주일 동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해보면 그때 의정 활동하더라도 좀 총기가 있었고 여든 야든 간에 서로 기본적인 공감대가 잘못된 걸 인정하고 변명하고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아예 이쪽 세력들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아예 뭐 윤석열 본인부터 뭐 바이든이라 해놓고 난리맨이라고 하고 있고 이번 연설에도 김영선 공천해라고 자기 말로 해놓고 안 했다고 그랬다가 또 했다 하면 어쩌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이 세력들이. 그걸 또 국민의힘이 솔직하게 대통령이 기자회견 잘했다고 박수치고 있고. 그래서 김정래 의원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선 의원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요. 네. 법적으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국민적 감정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변명도 저런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뭔가 타인에 의해서 뭐 고소고발이 되었든 아니면 사법 처리를 받게 되면 사건 전체에 대한 개요는 이해를 하고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건 전체에 대한 개요 자체도 잘 모르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논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짧아서 그렇지 저번에 장황하게 40분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검찰 소환 때. 이때는 이거 들어줄 수 있는 인내심이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번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서울법대 출신들이 대부분이 뭐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이 멍청한 놈들이구나. 네. 정말 정상적이지 않는 애들이구나. 아니 학교까지 너무 그렇게 아니 아니, 뭐 다는 그렇다고 예, 하지 예. 않지만 하나같이 그렇잖아요. 지금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근데 거짓말을 저렇게 이런 대학을 정말 좀 재편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아니 경성 제국대학의 우신 그렇긴 한데 이건 너무 일반화되면 안 되고 이번에 연대서도 이상한 사람 나왔어요. 그 김대남이라고. 그렇죠. 제 모교지만 저도 좀. 아니 그러니까 두 분 다 국회의원을 지내셨으니 질문을 드리면 김종대 의원, 자 이제 이런 정도면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은 좀 하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막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 가지고 소위 정치를 했다는 사람들이 말에 대한 책임 의식, 그 어떤 정치에 대한 소명과 국민에 대한 반듯한 자세, 그다음에 소명 이런 건 죄를 졌을 때 졌더라도
좀 이렇게 좀 반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이 그저 막 우기고 뭉개고 깔보고 뻔뻔하고 이런 게 이제 국민들한테 정치인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네. 저런 걸 청소년들이 보면 아 정치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말의 타락이 이게 말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그런데도 이런 어떤 현상이 보인다는 건 이게 정치의 수준 전체 능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좌우 또는 뭐 정당 간에 또 특정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제 진실, 사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거짓말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밥 먹듯이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아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국힘도 나와가지고 야 민주당 너희 꼬라지 봐. 왜 우리 욕해? 뭐 이러면서 반어법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진실에 접근하려는 국민을 생각하려는 이런 정말로 기본적인 태도까지도 다 그냥 포기해버렸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국민이 평가해서 이제 심판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저는 이번 이 윤석열 정권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짜 보수 세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정당에서 성장해서 배출된 지도력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칼잡이들인데 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문재인 정권을 숙주 삼아서 속여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키워가지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다가 권력을 찬탈한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제 특히 검사들은 자신들이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결정하면 진리라는 그런 오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아예 자기들의 말은 법 위에 있는 존재로 이렇게 훈련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같으나 최원수 씨 같은 이런 범죄 혐의가 많고 그런 사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꼭 검사가 필요한 거죠. 사유를 남편으로 데려오니 사유로 데려와서 이제 공생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 권력과 범죄가 서로 연합을 해서 사실상 범죄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거를 윤석열이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이거는 범죄 경제 공동체죠.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까지 된 거니까 이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은 뭐 같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범죄 행위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권력 집단인 검찰과 결탁이 되어서 어떤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사실상 범죄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형국이다 이런 생각이 저도 너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사실 중에 하나가 자 500만 원짜리가 이제 터져 나왔습니다. 네. 자 금일봉을 받았다. 자 500만 원이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명태균 오늘 조사 과정에서 자 500만 원 특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횟수는 또 오늘 한 보도해 보니까 2번을 받았다. 네, 두 라고 번으로 이제 돼 있어요. 했는데 두 번 500만 원씩?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금액 자체를 지금 500만 원이라고 인정을 하지는 않고요. 네. 교통비 명목으로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MBC 뉴스가 단독으로는 2차례 받았다 이렇게 또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5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직접 본 사람이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김종대 의원 이제 돈 금액이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금액이라는 거는 일단은 액수도 예. 나름대로 수사나 나중에 양형을 할 때 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횟수도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시기입니다. 예. 지금 2021년 9월이라 그랬거든요. 돈 봉투를 받은 때가. 그게 한 번이 있고요. 본인 진술은. 실제로는 본인이 받아와서 자랑했을 때는 2022년 네. 3월 9일 당선 이후입니다. 예, 그런데 그 2021년 9월 그때가 바로 김혜경 씨가 네. 10만 원 그거 버카로 썼다는 예,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시기에 저기 어떤 사람은 500만 원씩 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최소 2번을 저런 식으로 줘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버카 10만 원을 써도 문제인데 저게 다 선거에 그 도움을 달라고 잘 봐달라는 뜻으로 준 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저기 뭐랄까 현금으로 줬으니까 돈 봉투 하면은 또 우리 송영길 의원님께서 유난히 민감하신데 이런 식으로 그 음성적으로 줬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같은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법적 잣대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재를 좀 더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이 500만 원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열 소장이 어느 시점에 명태균이 500만 원을 받아왔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 받았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대선 조사한 거 가지고 영수증을 가지고 받으러 가고 나서 돈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아오고 나서 그리고 한 얼마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명태균이가 사모님이 전화가 왔다고 가만 뭘 선물을 주려고 그러나 하면서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둘이 같이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내려와서 금일봉 받았다 봉투를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그 봉투를 금일봉 받아왔다는데 뭐 얼마짜리냐고 내가 완전 인수위 기간에 사모님이 금일봉이면 뭐 백지수표 아니야? 농담에서 그런 말을 물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500만 원이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저 내용을 뭐 소설로 쓰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제 인수위라고 하면 이제 당선되고 나서 여사가 전화가 와서 올라간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누군가 동행해서 올라갔고 봉투를 받아왔는데 500만 원이 들었다는 것을 아마 동행자가 그것을 봤다 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수위 시절에 받았으니까 그 금일봉에는 혹시 백지수표가 있는 거 아니냐. 자, 저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누가 소설로 쓰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일단 명태균 본인의 말입니다. 명태균이 저렇게 전했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말이고 강혜경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증거물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압수수색 때. 그 봉투를 받아온 코바나 컨텐츠 봉투가 검찰이 발견을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수사 과정에서 두 번이라는 것도 검찰이 밝혀낸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말과 그 단서들이 다 일치가 돼요. 예, 일치가 되고 또 명태균 씨가 스스로 과자값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번 옷값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과자값 주는 거를 자기가 어떻게 액수를 기억하냐, 그걸 어떻게 카드로 받냐, 당연히 현금이죠. 이건 MBC에 본인이 시인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로 확정해도 무방하죠. 네. 네. 자, 그래서 저희들이 강혜경 공익제보자에도 물었습니다. 이런 내용 들어본 적 있나라고 했을 때 짧게 대답을 했는데요. 강혜경 씨는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500만 원은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 이 돈을 받아오고 난 뒤에 직접 명태균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공유해 보시겠습니다. 저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았다 하길래 제가 얼마 받으셨네요. 저하고 나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었어요. 그랬더니 황금이 시집갈 때 보탤 거랬어요. 웃으면서. 자, 이제 이 말씀은 돈의 출발 지점은 김건희 여사. 규모는 500만 원. 그리고 돈을 쓰는 용처는 농담, 진담 뭐 이렇게 섞어서 좀 돈 좀 갈라 씁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돈이 이제 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 검찰이 이번에 공천 뒷돈 거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넣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어떻습니까? 수사를 안 하겠죠. 수사를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특검을 하지 않으면 이 검찰이 수사를 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빨리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예.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탄핵 소추하게 결의했잖아요. 신속하게 소추 결의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예. 그래서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직무집행정지된 것을 보아야 검사들이 느낌이 오죠. 아, 이제 권력이 끝나가는구나. 잘못하면 나중에 특검 때 자신들의 직무유기 모든 행위가 다시 한번 스크린 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해야 그래도 그 양심 있는 검사들이 저항을 하고 수사를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이라고도 하고 안 되면 근거 자료라도 편철해서 나중에 특검이 조사할 때
찾아낼 수 있도록 숨겨놓을 것입니다. 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도 공범 과정에 그런 게 섞여 있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김혜경 씨에 대한 어떤 오늘 판결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네. 이거는 김혜경 씨가 법화를 썼던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예. 수차례에 걸쳐서 현금 봉투를 건넸고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도와달라고 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렵에 여론 조작이라든가 또는 경선에서 전략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태균 씨가 상당히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일단 경쟁자를 꺾고, 경쟁자라면 홍준표 우선 지금 대구시장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준 돈입니다. 이렇게 성격 규정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선거 자금 또 정치 자금에 관한 모든 법령을 위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인한테 어떤 당선시켜달라는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돈을 쓴 거기 때문에 이건 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위반 사유가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몇 차례인지는 지금 정확지는 않지만 일단 밝혀진 건 2차례. 네.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뭐 과자값이다, 옷값이라는 걸로 면탈될 사유가 아니라 선거와 관련돼 있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어떤 논리 구성은 마음만 먹으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검찰이 할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고발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창원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데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일단은 뭐 시민단체건 민주당이건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태균 대표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2차례 받았다. 한 번은 2021년 9월경에 돈 봉투를 받았다고 했는데 한 번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녹취를 들려드렸던 그 내용은 당선 이후에 가서 500만 원을 받아왔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2개가 섞여 있고 그 2차례에 걸쳐서 총 얼마를 받았는지 당사자가 진술한 바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이 정도 금원이 오갔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지금 검찰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김정대 의원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BC 단독이나 동아일보 단독이요. 대검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창원지검에서 취재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 대검찰청 쪽에서 정보 보고가 올라오는 수사기록 보고가 일부 지금 네.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혹시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JTBC 같은 경우는 저번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기록이 계속 유출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우리 서울중앙지검 쪽에서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그냥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지금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때도 수사 자료는 세더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관할 건이 창원지검에 있어요. 예. 근데 대검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요. 불과 예. 한 달 남짓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수사팀을 보강했던 것도 대검이 이제 지휘를 한 걸로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일단은 대검 쪽이라고는 보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관여하자마자 바로 정보가 새는 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저번에 도이치모터스 거는 옛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무혐의 처리하기 직전에 센 정보인데 이제 바로 들여다본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이런 정보가 샌다? 요거는 조금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 없이 그냥 흘러나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검찰의 무슨 다른 뜻이라기보다는 언론사의 능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기자의 취재 능력이고 평소에 다져놓은 빨대들의 힘입니다. 그렇게 자, 봐야죠. 그리고 이제
수사 과정 또는 이제 변호사하고 명태균 대표가 상의하는 과정 이런 데서 정보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유독 돈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돈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김영선 의원에게 돈을 한 2억 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이거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거 돌려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송 대표님 잘 아시는 분도 명태균으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그 모 교수는 김영선 만나면 이 돈을 좀 돌려달라고 해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받았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것을 계속 명태균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가기 전에 변호사와 좀 상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모르겠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좀 명태균 있나요? 본인이 채권 채무 관계로 위장하기 위해서 사실상 알리바이용 녹음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대단히 머리가 좋은 양반이라 여러 가지의 그런 복선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니 이 문제는 선관위가 고발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아, 빌린 돈 갚았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본 게 선관위야. 그렇죠. 그러면은 정치자금법으로 거기다 선거법까지 얹어서 고발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선거법은 공소가 시효가 소멸돼 버렸어요. 그냥 안 하고 있다가. 네, 그렇죠. 그 이제 정치자금법 하나 남은 건데 이거는 저기 회계가 소명이 안 된다. 무슨 꾼 돈이냐. 이거는 우리 추론이 아니라 선관위의 공식 판단이고 그래서 고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선거 회계라는 건 이런 한 푼도 통장과 지출과 이 저기 뭐냐 증빙 서류가 없으면 무조건 고발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기 꺼주고 뭐 하고 하면 회계를 이렇게 문란하게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선거 회계는 없어요. 선거 회계는 다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고 통장, 지출 증빙 서류, 일목요연해야 이런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꺼졌는데 세비로 갚았다. 그런데 그 꺼졌다는 건 선거 비용 아닙니까? 예. 그걸로 저기 총선 치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선거 치르고 세비로 갚았다. 아니 세상에 그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건 선관위부터가 일도 안 먹히는 거예요. 뭐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워낙 김영선 의원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심하게 말씀드려 지저분하게 해가지고요. 이쪽 저쪽 공짜 돈 다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는 돈 한 푼 안 내고 선거 치르고 나서 얼마를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 돈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제3자로 하여금 이 돈 갚으라라고 하는 독촉을 받을 정도로 돈 관리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재산이 100억이라는 설, 선관위의 정치자금 신고 본인의 재산 등록에는 무려 70억 원 정도의 신고를 해놨는데 이게 돈 5천만 원,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저기 뭐냐 월세 나오는 그 부동산도 있다며 빌딩도. 빌딩도 네. 지금 저 영등포구에 4층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왜 정치를 할까 그냥 돈 벌고 살지. 아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셨을 때 5일장 치렀어요. 예, 예. 어떻게 된 거냐면 선거에 보태 쓰라고 고등학교 동창이 와서 그렇죠. 2천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3천만 원은 강의비다 뭐다 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고 털어버릴 수 있는데 그분한테 타격이 된 건 2천만 원입니다. 그랬는데 그 2천만 원이 소명이 안 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 고등학교 친구한테 빌렸다. 나중에 갚으려 그랬다. 만약에 김영선 시기라면 저건 문제조차도 안 돼요. 예. 그랬는데 저기 그때 또 그 돈을 받으셔가지고 저 회계 처리만 했어도 말하자면 정치자금으로 이걸 정식으로만 그 후원금으로 처리를 했어도 그런 사태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깜빡 놓치신 거예요. 예. 그걸 갖다가 양심의 가책으로 안고 있다가 나중에 비극적인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지금 정치인이라는 게 이런 어떤 선거에 대해서 한두 번 선거를 한 사람도 아니고 5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저기 뭐 선거를 갖다가 거저먹고 나중에 그거를 세비 반띵을 해서 갚았다? 그것도 근데, 중간에서 또 근데 강혜경 씨가 일부 떼먹었다? 이 사건이 이걸 국회의원이 할 얘기입니다. 이게. 선관위가 고소를 했는데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검사가 속해 있는 수사과에다가 배정을 해서 뭉개고 있다가 그 중에 청와대 대통령실 공직기관 무슨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창원에 내려가서 뭐 만났고 네, 예. 그러면 정유미라는 창원지검 검사장이 완전히 윤핵관 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호위무사였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 이게 수사가 처음부터 그때부터 권력이 작용되는 거잖아요. 강혜경 씨가 만약 이걸 공익제보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대충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혜경 씨 덕분에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처박아 놨던 이 자료를 검사의 일에 뒤늦게 배당을 했고 그걸로 되냐 그랬더니 뭐 검사를 몇 명 중앙에서 파견했다 그러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백신 수사에 들어간 거죠. 쪼개기 네. 수사, 백신 수사.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 지금 백신 수사란 말은 저 시청자들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백신 수사. 예. 검사의 권력이라는 게 기소 독점주의, 기소할 수 있는 권력도 있지만 기소를 안 할 권력도 무서운 권력입니다.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봐주려면 봐줘버리는데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약한 범죄로 기소를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라임 사태 때 나의엽 검사라든지 이게 그때 김봉현이라는 그 업자와 같이 청담동 룸사롱 유흥업소에서 술 대접을 받던 검사 3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나의엽 검사가 나중에 김봉현의 남부지검의 주무 검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전 수뢰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뇌물로 기소한 게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100만 원 이하로 99만 원 그래가지고 2명은 빼버리고 그것조차 해서 무죄를 받게 해서 올라갔던 게 대법원에서 술 계산 잘못했다 그래서 파기가 된 거잖아요. 네. 이게 대표적인 백신 수사. 예. 약한 걸로 수사해서 기판력이 만들어지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다른 걸로 나중에 기소를 못하게 만드는 예방주사 역할을 하는 수사. 이게 백신 수사인데 그런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금모래님께서 예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다시 아까 김영선 예. 의원 문제로 들어가서 애시당초 이 사건은 말이에요. 나라를 이렇게 뒤흔든 명태균 게이트는 김영선 의원이 젠틀하게 자기 선거 비용 자기가 되는 그 당연한 일만 했으면 아시당초 터지지도 않을 일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 상식적이고 간단한 일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뒤흔들리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한 겁니다. 난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 근데 70억 재산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아니 그런데 밥도 사실은 안 삽니다. 밥도 안 사요? 안 사요. 옛날에 뭐 200억도 신고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부모 재산이 많이 들어와요. 130억 정도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산이 자산가인 거는 맞는데 정확하게 이게 통장이 누구한테 있는 건지는 좀 모호해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재산에 비해 가지고 너무 돈이 없는 태를 낸단 말이에요. 네. 김영선 의원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선거 비용을 자기가 돈을 한 푼도 안 낸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명태균, 강혜경 뭐 이런 데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뒤처리는 김영선 의원이 했었어야 돼. 깔끔하게. 예. 그랬는데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명태균 파일이 터진 겁니다. 지금 사태가. 조금 더 부연해드리면 자기 돈으로 선거 안 치르고 명태균 돈으로 선거를 치르게 해놓고 이 돈을 갚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권이나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개입해서 돈을 벌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고 그 전에 공짜로 그러면 선거를 치르게 하는 그 명태균의 돈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자 문제가 생겼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 공천을 받아주기 위해서 3억 7,520만 원의 공짜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대가를 또 공천으로 받아왔어. 말 그대로 이제 거래를 매우 복잡하게 한 것이 원인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김영선 의원은 하나같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가버리니까 자 한쪽에서는 명태균은 2억 원 돌려달라 그러고요. 강희경 씨도 실제로는 정치자금 통장에서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돈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한 푼도 자기 돈을 안 쓰고 남의 돈을 빌려서 계속 활동을 해왔어. 지역구에 가면 뭐라는지 압니까? 지역구에 있는 당협에 있는 당원들이요. 김영선 의원한테 정말로 커피 한 잔만 얻어먹으면 좋겠다. 거기 가서도 내 카드 안 가져왔다고 다 얻어만 먹는 거예요. 약간 이건 심리적으로 아니 심리적인 게 아니라 저도 그런 류의 자산가들을 많이 보는데 수백 수천억 부자가 진짜 택시비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자기 재산은 자산으로 묶어둔 거예요. 예. 이거는 평생 무덤까지 가져갈 자기 자산이라고 믿고 나머지를 갖고 수입 지출을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선거를 치른다면 내 자산을 매각을 한다든가
처분을 해서 그 돈을 갖고 미래에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건 원래 굳은자요. 이렇게 해놓고서 나머지를 갖고 수입 지출을 본다니까요. 어쨌든 참 전대미문의 정권에, 전대미문의 사건에, 전대미문의 국회의원까지 등장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국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지 정말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13,000명의 동시 접속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님의 인기가 대단하십니다. 송 대표님 막 격려하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김종대 의원의 힘을 저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데요. 지금 13,000분이 들어오셨는데 좋아요는 4,000분 돼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한 5, 6,000분 쭉 올라가면 국내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과 방송 볼 수 있고요. 댓글 나눌 수 있습니다. 불멸님, 그리고 김도희님, 아티님, 그리고 희님, 김성훈님, 연주님, 거바일천님, 뚝심님, 정다은님도 송영길 이렇게 해서 느낌표 주셨습니다. 김미솔님 고맙습니다. 파란나라님, 김옥주님, 이지우님, 최경수님, 에렌님 늘 이렇게 오시네요. 유창성님 스픽스 화이팅 감사드리고요. 송영길님 지원 지지합니다. 정우성님도 감사드립니다. 선둥님, 경아님 좋아요 구독 눌렀다고 해주셨네요. 양우재님, 김영자님, 경민님, 김영기님. 자, 오늘은 우리 방송 어디에서 보고 계십니까? 서울입니까? 부산입니까? 대구입니까? 광주입니까? 인천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해외에서 이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어디십니까? 미국인가요?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중국, 필리핀, 베트남, 독일. 와,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데 여러분 어디 계신지 수원 이렇게 주셨고요. 천안, 경기도 파주, 부산, 경주, 청주, 당진, 포항, 상하이, 충주, 청학동, 구미, 어유 너무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도 올려주셨습니다. 미국 동부 쪽 어디 델라웨어에서도 주셨고, 대구 달서구에, 그리고 천안, 영주, 대구 북구, 부산 북구, 그리고 경주, 경북, 우간다에서도 보고 계시네요. 김평환님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유제니님 고맙습니다. 성남에서 정우선님도 주셨습니다. 알래스카도 있네. 알라스카도 있고, 이하님은 밀라노도 계시고요. 시카고에서 주시고, 와 정말로 전 지구적 방송, 전 지구적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 아마 오늘 이렇게 이제 한 20만 명 정도가 볼 텐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열심히 취재한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대한민국을 더욱더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정말로 애국심을 가지고 함께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한데요. 네. 이 사건의 본질의 핵심은 김건희잖아요. 네. 이준석이 악의 축이 아니라 김소연 변호사가 이렇게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우리 헌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은 민주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당 민주당과 2당 국민의힘은 몇백억이 되는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공적 조직이잖아요. 그럼 공천 절차 자체가 민주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개입을 해가지고 공천 과정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사천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책임져야 될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왜 당의 스스로 대표로서의 결정권을 가지고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지 못하고 끌려갔는가? 그때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싸우지 않았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과 고백이 필요하고, 분명한 사과와 함께 이 실체를 밝혀서 김태우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구청장, 시장 개입했다고 오늘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지금 기소돼 재판받는 검찰이 나를 9년을 구형하면서 뭐라 그랬냐? 가장 민주적이어야 될 정당이 정당 내에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가 버려져서 정당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9년을 구형한다, 이런 논리인데, 좋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당 대표 선거를 넘어서 이거는 공직 후보자를 추천한 거잖아요. 훨씬 당직 선거와 달리 국민의 책임을 받는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뽑는 이러한 공천 후보를 이렇게 대통령이 개입해서 했다는 것은, 특검 시절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천 개입했다 그래서 2년 실형을 받도록 기소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저는 완전히 국정농단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네, 예.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 절대 잊지 말고요.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누가 주도하면서 이 일을
정말로 진두지휘했는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명태균이 청와대 가면 뒤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 평소에 건진과 천공보다 본인이 훨씬 더 신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 강혜경 씨로부터 들었던 얘기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문제는 김정대 의원이 지금까지 문제를 삼았던 청와대 용산 이전과 관련된 부분 절대 놓칠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한 것도 사실이지만 명태균의 발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용산 이전에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강혜경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을 만나기 전까지 건진법사 이제 천공의 말을 이렇게 많이 귀담아 들었는데 명태균 씨 이제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천공하고 이제 건진법사가 이제 뒤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명태균 대표가 이제 그 분들보다 위로 올라갔다 하면서 저한테 과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녹취는 지금 건진만 나와 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사무실에서 얘기했을 때는 천공과 건진은 본인보다 아래다, 내가 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김정대 의원. 네. 지금 명태균 대표의 녹취를 쭉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건진이 김영선 공천을 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막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건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천공 이야기는 한 번도 녹취에는 없는데 평소에도 천공보다 본인이 위에 있다. 김건희 여사 자신을 더 신뢰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허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들어가면 뒤진다라는 이제 이 말을 하고 무슨 뭐 북악산과 뭐 이렇게 산세를 보니까 머리가 어디로 꺾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연결되는 게 청와대 용산 이전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개입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신영환 교수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22년 3월 9일, 3월 10일까지 공식 석상에 청와대 이전은 바로 광화문 앞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건데 그 이후에 비합리적 구조를 통해서 이러한 명태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청와대 가면 죽는다. 예. 풍수지리 해가지고 아주 공식적 조직의 논의 절차 없이 갑자기 용산으로 결정된 거잖아요. 그게 확인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국정이라는 게 그걸 참고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뭐 토속 신앙 같은 걸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된다면 공식적으로 그걸 계기로 공식 논의 절차에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청와대 이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런 일반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존재가 옮기는 거니까 국군 통수권자야 보안 문제, 경호 문제, 그다음에 도청 방지 문제라든지 통수권자로서의 작전을 지휘하려면 모든 모니터나 이런 게 다 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 바로 청와대 도청 사건, 지금 대통령이 도청 사건으로 연결됐고 지금도 매우 취약한 국가 안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라고 하면은 단순히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것을 넘어서 국민 모두의 집입니다. 네. 많을 때는 4,000명이 하루에 그 관람도 하고 완전히 국민의 자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전을 하려면은 일단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한 국민 여론 수렴,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공사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검토라든가 또 이런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어떤 그 국무회의나 국회 심의 과정 이런 것들을 하면 준비 기간에만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고 네. 그 다음에 법적 절차를 받는데도 그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용산 이전이 먼저 결정됐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3월 10일 날 대통령이 기자회견 또는 기자 일문일답을 하는 당선인 시절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송 대표님 말씀대로 네. 자, 청와대는 광화문으로 간다고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며칠 사이에 지금 뒤집어졌다는 그 거죠. 10일 날까지는 그랬죠. 예. 그런데 14일 날 불과 나흘 후에 김용현, 윤한홍 등이 국방부를 방문해서 네. 서욱 국방장관한테 3월 말까지 청사를 비워라. 네. 그리고 이건 통보다. 네. 협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네.
이러면은 그 14일까지 그 짧은 기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욱 국방장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하거든 그 기간에 이사를 간다는 게. 그래가지고 인수위에다가 그 인수위에 파견된 인수위원 그 육사 동기생을 보내가지고 로비를 했다고. 야 제발 이건 너무해도 너무한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인수위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긴 맞거든.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다시 보류 건의를 또 합니다. 그러나 그 즉시 묵살당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결정 14일쯤에는 이미 용산 이전으로 결정이 완전히 끝나 있었어요. 어떤 직원도 안 통해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하루도 안 가겠다 그랬고 저 청와대는 그 다음에 윤 당선자가 뭐라 그랬냐면 국방부 앞에 천막이라도 치고 가겠다 그랬어요. 천막이라도 치겠다고. 거기서 정권 출범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자빠져 버리니까 다 두 손 들고 진 거죠 거기에. 그리고 제일 비상사태는 인수위였어요. 저걸 무슨 수로 뒷받침하냐고 저 대통령의 고집을. 근데 이건 대통령의 결정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김건희입니다. 왜 그러냐? 이명수 녹취록이 있어요. 7시간. 거기 보면은 대통령 선거 전에 김건희 여사가 우리 청와대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그때는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이런 것들은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지만 저기는 안 들어가. 그런데 이번에 명태균 씨 녹취록 공개된 네. 건 뭡니까? 거기는 하루라도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 딱 가스라이팅을 했군요. 자, 그래서 민태균의 혹시 저 청와대 가면 돼진다는 게 혹시 이제 자료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제작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3월 10일까지 자,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0일까지 광화문으로 간다고 돼 있던 것을 3월 14일 날 자, 김용현 그다음에 윤한홍이 같이 간 거죠. 예. 당시에 서욱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서 3월 30일까지 말일까지 나가라. 국방부 다 비워라고 이야기. 그리고 이건 통보라 그랬어. 통보다. 예. 그리고 저기 왜 서욱 장관이 로비를 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랬는데 인수위에서 답변이 왔어요. 안 나가겠다는 거냐. 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반항이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황명이냐 이렇게 이제 나가버리는 그렇게 내려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유 불문 무조건이에요. 시키면 자, 그러면 시키면 여기서 하나 예, 예. 주문 넘어시다. 아니 김영선 공천이 5월 9일 날 5월 10일 취임 하루 전이기 때문에 당선자 신문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정진석 비서실장 말을 여기다 대입시켜 보면 공무원도 아닌 자가 그렇죠. 협박을 했어. 국방부 장관한테 피어. 그때 국군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다 너무, 있는데. 너무 사람이 착하고 약에 빠진 거지. 내가 그랬으면 아직까지는 내가 국군 통수권자인데 자기는 그러면 민간이라는 주장 아니에요? 지금 정지석 실장이 말했다는 게. 그렇죠. 근데 현직 국방부 장관한테 비어 자, 그래서 알아가는 거냐 이렇게 협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초법적 행위도 따져야 하는데 아니 대표님 이제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청와대를 이전하는데 나흘 만에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는데 한 달도 아니에요. 20일, 3월 14일이니까 3월 30일 한 17일 정도 될 겁니다. 그때까지 다 비워. 라고 하는 국가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가능하게 만들었다.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에 국회 운영위에서 계속 문제가 됐는데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용산 이전에 대한 건 감사 대상에서 빼고 예산 집행만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법과 탈법 그래서 그게 다 소지가 나온 거죠. 무더기로 나왔는데 그 감사에서조차 앞에 게 빠졌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감사는 그거여야 됐어요. 빠진 부분. 그러면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사가 기자한테 청와대 안 들어갈 거야 공언하고 이게 현실화되는 걸 우리가 목격하는데 네. 이 부분이 앞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고 용납이 된다 그러면은 나라 절단납니다. 아니 대통령실 이전이 어떻게 대통령의 문제입니까? 국가 안보의 문제지.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사 무속인 여론조사라도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단위 사업이 집행됐다 그러면 그게 정상국가입니까? 실패국가지. 자, 그래서 서울시청사를 옮긴다. 그리고 부산시청사를 옮긴다. 그런데 선출된
공직자의 배우자가 뭔가 꼽혀가지고 어디로 가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는 더욱더 그러하죠.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해 놓고 있는 이유 여러분 조금만 지켜보십시오. 스픽스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명태균 게이트로 출발하지만 대통령실 그리고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로 이어질 만한 단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하나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만약 개입을 했다면 어떤 말을 듣고 그 결정을 했을까라는 단서 명태균으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그리고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내가 그 김건희 사모 안재정이라고 논조 끌어올릴 사주력 하고 내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본인이 영부의 사주가 들어왔는데, 본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왔는데. 근데 두 번째는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지. 그 왜 그러냐 그래서 꼽히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 함 교수 전화 왔어요. 진짜 뭐 하루 이틀 지났으면 접혔다 이거였어. 내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김정일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15층이니까 그 산 중턱에 있는 그 청와대 딱 잘 보이대. 자, 이제 저 내용이 실제 김건희 여사의 용산 이전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 그 비용이 1조가 들었는데 비효율의 극치인데다가 지금 현재 용산 이전 이후에 생겼던 수없이 많은 문제의 출발 지점이 절차를 밟지 않고 적극적으로 초현실적인 뭔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저는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황만 보더라도 비정상적으로 결정된 게 맞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 과정에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수익약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제복 한번 또 바뀌었잖아요. 색깔 다 되고 나죠. 그 경찰 전국 경찰에 13만 명이 넘은 경찰들 제복을 싹 바꾸면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국가 예산이. 그 납품한 업체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 조사해 보면 관련이 나올 거예요. 다 뭐 21g부터 시작해서 그 관련 업체들이 다 해먹고. 그러니까 거의 해먹는 정도가 이번에 뭐 정신건강 정말 이 윤석열 부부 때문에 모든 국민이 좀 정신건강이 침해되고 있는데 정신건강 뭐 한다고 자기 뭐 김영숙 교수 뭐 이번에 돈 많이 늘어났어. 한양대 무용과 교수가 뭐 관련돼 있다 그러는데 와 정말 이게 범죄 집단이 참을 수 없는 그 탐욕에 그 진짜 그러니까 끝장 막장 정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기 인수위 때 이런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가 이 나라가 김건희의 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시키는 출발점에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조차도 어느 공적 기능이 살아 있어가지고 견제라도 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김건희의 나라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직언하지 못하거나 뒤로 물러서고 납작 엎드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김건희한테는 이거는 내 나라라는 어떤 확신이 이제 비로소 강화된 것이고 그게 정권 출범부터 첫 출발부터 잘못된 길을 닦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실 이전은 김건희의 사업이고 김건희가 어떤 그 대통령 위에서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말하자면 어떤 오늘날 괴물이 된 여사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된 출발선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 자체가 그 뒤에도 논란이 되고 했을 때 몇 번 어떤 조금 뭐랄까 정책을 좀 미세 조정을 한다거나 수정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시기라도 조정해 나가고 그러면은 여사도 국가 마음이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에 그냥 조단위 사업이 그냥 퍽퍽 결정되고 이러면은 그 다음 국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나라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공화국입니까? 신정국까지. 자, 그래서 김종대 의원의 말씀처럼 이게 결국 김건희를 통한 대한민국 통치가 이루어진 출발 지점에 아무도 막지 못하고 국가의 체제나 시스템을 100% 붕괴시키면서 1조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던 그 사건이 청와대의 용산 이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증거는 하나하나 만들어 오겠습니다. 저희들
웬만하면 명예훼손으로 걸지는 마십시오. 정황들이 워낙 많아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더 많은 언론이 나서서 이 문제 파헤쳐야 합니다. 자, 윤한홍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김용현 지금 국방부 장관, TF 부단장이었고 다 청와대 대통령실의 경호처장이었습니다.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재권 씨는 갔다 왔다면서요. 천공은 갔다 왔는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있죠. 그 외에도 개나 소나 왔다 갔다 했다, 그 당시에. 그것도 정권을 인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간 그리고 외교부 장관 공간을 제 집 드나들듯이 군사시설을 막 드나들었어요. 한두 놈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알아요. 그건 내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거예요. 육군본부에서도 천공을 구별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이 와서 누가 천공이고 뭔지 구별이 불가능했다는 게 육군본부 장군들의 증언이에요. 그 사람들 참고인 조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어떤 그 일종의 무슨 무속판인지 뭔지를 판을 벌려가지고 거기가 벌집이 된 거예요. CCTV에 보면 무더기로 나와.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잔치를 이제 한바탕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대 예산이 한정없이 들어갑니다. 계속 수요가 발생하는 거야. 이게 경호처 부대시설, 복지시설부터 해가지고 계속 쏟아부는 거예요. 국방부가 7군데로 짜겨졌어요. 지금도. 한 개 멀쩡한 모처가. 그러니까 어떻게 전시작전 회의를 하겠어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그것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그 비정상은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용산으로 이전했느냐 그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좀 뛰어들어서 취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카니발, 검은색 카니발 2대에 나눠 타고 갔던 관저에 네. 육군참모총장 관저에 갔던 그 차량 2대의 운전사 그리고 국회의원 2명 또는 국회의원 1명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 그리고 천공이든 백재권이든 제3자든 누구든 그리고 명태균은 거기에 안 갔는지 갔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져봐야 합니다. 그 뒤에 최재형 목사가 또 폭로한 내용을 보면 그 안에서 무슨 뭐 녹광인가 이런 거를 5개를 묻어놓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취재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이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요. 우리가 못하면 누가 이것을 밝히겠습니까? 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 좋은 제보 있으면 같이 나누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정농단의 출발 지점에서 우리가 놓쳤던 가장 큰 국가적 실책이다 라는 생각. 김건희 여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결국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여줬던 장면이 저는 용산 이전이다 생각하고 김종대 의원이 그것을 2024년 3년 2년 말입니다. 아니 저는 인수위 때부터 싸웠어요. 예. 그때부터 뭐 100분 토론 나가고 뭐 해가지고 제가 싸웠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어줄 건 뭐냐면은 그때 당선자한테 직언하지 못하고 방송 나와가지고 용산 이전의 당인성을 얘기하면서 윤핵관의 진용이 갖춰진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제가 주로 방송에서 상대했던 사람들. 예. 제가 서울시장 그때 출마해서 오세훈 시장과 싸울 때도 비겁한 오세훈 시장 거기에 다 그 용비어천가 불렀잖아요. 예. 그 정말 여러 가지 오염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어린이들 그렇죠. 거기 시설도 들어가고 거기 서울시장으로서 사실 거기 평택 이전 이후에 미군 부대 거기 얼마나 우리 시민을 활용해야 될 계획을 세워야 될 판에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거죠. 그게 바로 이 정권의 성격을 결정한 거다. 네. 이 권력의 성격이 용산 이전을 통해 가지고 제1렬에 누가 쓰고 네. 배후에서 누가 연출하고 각본하고 그 꼭지점에는 여사가 존재하는 이 권력의 성격을 대부분 결정하는데 이 용산 이전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이제 밝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역전용사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